네, 1차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김종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네네.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김종욱 박사님 오실 때마다 이렇게 계속 명함이 바뀌시는데. 아니 그건 원래 있었던 거고요. 선대위 때문에 잠깐 언론 특보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한테 제일 좋은 건 그냥 정치학 박사가 제일 좋긴 정책 한데. 박사님이시고 하여간 예리한 분석을 해주신 아니, 분이신데 또 오늘은 배지 예, 아니, 제가 그냥 뭡니까? 네, 김종욱 탄탄 TV라고 제가 네. 운영하는 아. TV가 있어서 뭐 호시탐탐 이런 데 나오면 광고하려고 달고 있습니다. 김종욱의 탄탄 TV 네,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합참 전투통제실 점검 일정을 했네요. 그러면서 일성이 군 명예회복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은 명예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군에 대한 개혁 의지를 이미 국회에서 오늘 이 취임 선서식을 할 때 보면은요, 육해공 참모총장들을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일단은 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전투통제실을 점검을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군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발걸음과 일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취임 선서식을 포함하여 뭐 어제도 사실은 이 당선인의 신분으로 여의도에서 이제 대통령직 수락 연설이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연설을 하실 때도 그리고 또 공식 선거 운동에서도 이재명 후보로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이미 언론 보도됐습니다만 내란입니다. 네. 결국 우리 군이 우리 국민들을 총 칼로 위협하고 헌법을 짓밟으려 했던 이 시도 자체를 이제 뛰어넘고 극복하는 의미에서의 군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지금 며칠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한 걸음이 아닐까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볼 때 이제 군 통수권자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로서의 행보를 한 거란 생각이 들고 특히 내란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군인이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에 동조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가 있었고 네. 그 내란을 일으킨 것을 자기가 막아냈던 비상계엄군의 군인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내란에 거부한 군인들이 진짜 군인이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 전체는 이런 좋은 군대이다. 국민을 지키는 군대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만드시는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대의 명예가 실추된 건 적어도 이 윤석열과 몇몇 장성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서강대로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군인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면서 내란을 또 막았던 이런 군인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군인들이 우리 국민을 지킨 진짜 군인이다라고 하는 측면과 또 이재명 후보에서 이제 군 통수권자로서 군 통수권 행사를 하는 소위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지키는 리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첫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취임사에서나 어젯밤에 그 수락 연설 할 때 제가 저게 무슨 의미일까? 실제로 무엇을 실행하겠다는 걸까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 가졌던 코멘트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는 이런 내란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려면 뭐 법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박영석 에디터님 취임식에 그 참모총장들 안 불렀다는 얘기를 네. 들으니까 네, 딱 네. 감이 오네. 이거는 군 개혁을 통해서 명확하게 다시는 이런 짓을 군에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국방 개혁이네요. 그렇죠. 국방 개혁도 필요하고 뭐 이제 검찰 개혁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의지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선거 끝나면 첫날 뭐 이 지역별 득표율 분석을 하거나 투표율이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뭐 이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든지 혹은 어떤 인사들을 1호 인사로 이제 지명을 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을 뒤덮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선거, 그러니까 즉 과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언론들도 많이 맞추고 있어서 그런 얘기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아, 계속해서 나오겠군요. 근데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그 용산 대통령실 딱 도착해가지고 한 얘기가 지금 전해진 게 예.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아, 참. 이건 뭐 필기도구 하나도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필기 도구를 제공해줄 직원도 없고 심지어 복사기도 없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대통령실이 얼마나 깨끗하게 이 대통령실을 치우고 갔는지를 드러내는 건데 이건 이제 아주 뭐랄까 이 저질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출근해야 되는데? 아니 청와대 계셨었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이제 임무 인수 교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제 인수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2달 동안 인수인계가 네네네. 벌어지는 상황입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들어갈 인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됐으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임기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 건데 싹 사라졌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20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직 공무원들까지 대통령실 다 업무 복귀해라라고 명령 내릴 정도니까 본인들이 대통령실에 와가지고 오후 2시에 이제 1차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 딱 왔잖아요. 네. 용산으로 복귀한 게 아니라 용산으로 처음 대통령실 들어간 네,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복사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이거와 관련된 설명을 해준 대통령실 직원이니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들이 없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뭘 했던 거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적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부를 어쨌든 권력을 이양하고 정권을 이양해주는 단계에서는 최소한의 업무를 봐줘야 되는데 그럴 직원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대통령이 일반직 대통령실 공무원들 모두 복귀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원래 대통령이 바뀔 때 대통령실에 있던 일반직 그 예. 공무원, 그러니까 시험 그렇죠. 봐서 공무원 되신 분들 늘공이라고 네. 하죠. 그분들은 부처로 복귀를 바로 하는 모양이죠. 인사명령이 근데 나야 돌아오라고. 인사명령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땐 근데 해버린 거예요. 정진석 복귀를? 비서실장이 인사명령을 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러면 인사명령을 내린 시간을 따져보면 업무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에게 선택받은 대통령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임 대통령 파면당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인사명령을 내려서 인사명령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네 부처로 돌아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도 말이 안 안 되는 되는 거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에서 문재인 정부 넘어올 때도 거의 인수인계 안 해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 죽으라 그랬습니다. 어. 뭐 저는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뭘 넘겨줘야 일을 하지 이렇게 할 정도의 상황이니까 아무리 권력 정권이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네. 그럼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헌법에 명시되는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기본적 가치인데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일부러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인사명령이 내야지만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인사명령을 그럼 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말에 얘기하는 의하면. 거는 별정직이나 이제 이런 어공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반직 공무원들도 복귀해라. 아니, 오늘 어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공, 자체로 늘공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들어가서 너무 황당하다라고 얘기를 대통령도 직접 한 거고 네. 그 이윽고 이제 백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그 업무 및 인적 인수인계는커녕 여러 업무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별정직 정무직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공이라고 부르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대통령실 복귀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오늘 딱 들어가 봤는데 매우 황당한 상황이 펼쳐졌다라고 좀 우린 추측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다 인사명령 내서 부처로 돌려 보냈다고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정진석 2조 권한 대행도 실장.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인사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직무대행한테 있는 상황인데 직무대행한테 보고도 안 하고 비서실장이 그냥 야 다 돌아가 이렇게 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비상식적인 이 거죠. 정도면 저항 아닌가요, 사실상? 그래놓고 전화로 2조 이제는 뭐 총리 대행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어제까지 권한 대행이었던 자가 우리 다 내각 인사들 국무위원들 사퇴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기 법무부 장관 빼고 음. 뭐 다 남아 있어라. 나는 사표 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힌 거니까 그 의사들을 일단 존중하고 아마도 당분간은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다 우리 교수님 잘 기억나시겠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무위원들과 무려 70여일 정도를 같이 동거를 했었습니다. 네, 네, 완벽하게 네. 문재인 정부 사람들로 꾸려진 국무회의가 열린 게 제가 알기로는 76일 이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그만둔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기 네. 때문에요. 예. 근데 아마 속도는 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인사청문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 과반을 넘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총리 같은 경우도 과반 넘길 네, 수가 있고 네. 총리가 빨리 제청하면 장관 인사청문하는데 인사청문 네. 절차라고 하는 게 원래대로라면 이제 국민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낙마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장관 같은 경우는 인준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지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 예, 인준이 과반에서 인준을 필요하고 네네. 이제 장관들은 인사청문회만 하고 청문 절차랑 청문 같이 보고서만 맞춰서 보고서 네. 뭐 채택을 하면 네.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가 그 문재인 정부 때처럼의 기간적 혼란이 많지는 않을지 몰라도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삐걱거리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지금 방금 얘기 들은 행태를 보면 야 만만치 않겠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말씀대로 속도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국회의원, 안보실장으로 위성락 국회의원, 경호처장으로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변인으로 강유정 국회의원 이렇게 쭉 바로 오늘 임명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 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사람만 지금 세팅을 해놓은 네. 측면들이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각을 구성하려면 내각의 정권을 김민석 수석 최고 지금 이제 지명자가 됐습니다만 맨 처음부터 이거 갖다 쥐고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비서실장은 뭐 저번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됐던 것처럼 청와대 내부에서 비서실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사심의도 해야 되고 인사평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네네네. 당연히 그 강훈식이라고 하는 의원을 갖다가 비서실장. 근데 그분은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직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비서실장 국회의원 그만두고 가야 청와대에 되는 들어가시는 분들은 청와대에 다 들어가는 예, 분들은. 그만두고 가셔야 되는. 그거는 제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행입니까? 아니, 제도가 제도가 그렇죠. 제도가- 예, 그렇게 돼 총리는 겸임이 가능한데 의원직 겸임이 가능한데 아마 그 대변인이나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관두고 가야죠. 예. 국회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가 짜여져 있는 거라고 봐야 예, 되겠죠. 그 내각은 이제 겸임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쪽 청와대 같은 경우는 겸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기조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를 비롯해서 자기 참모 그룹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속도감 있게 지금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검증되고 이재명 네네네.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속도감 있게 이 위기 상황들을 좀 하나하나 좀 조치를 하고 상황을 좀 만들어 가자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계속 옛날부터 알아왔던 사람, 검증했던 사람이고 이번에도 총괄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인가요? 네, 네. 아 저기 선대위원장? 상황실장을 했죠. 상황실장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인 것 같고요. 뭐 김민석 수석 최고는 말할 필요 없죠. 워낙 그 이재명 대통령과는 거의 이 수석 최고가 된 다음부터 둘이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던 관계이기 네네네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위기 관리를 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인물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내각은 좀 다를 것 같고요. 내각은 네. 진짜 전문성. 네네네. 그러니까 초단기적으로 필요한 부처 같은 경우는 속도감이나 역동성을 강조할지 몰라도 소위 중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하는 부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외교안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위성락 의원과 그다음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경륜과 경험을 매우 중시한 것 같아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매우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위성락
그다음에 이종석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과거부터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가졌던 사람. 최근 단기간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신뢰감을 가지고 외교안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좀 나름대로 맡아가지고 추진을 잘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조 속에서 지금 청와대, 내각, 그다음에 외교안보 라인 자체가 지금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이제 뒤따를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은 측근들만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밝히기를 이제 인사가 전반적으로 다 마무리가 되면 충직한 첫 번째는 무조건 충직한 인사 그리고 두 번째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이미 언론에 밝히기도 했고요.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 말고도 이 한마평은 어제부터 돌았던 거거든요. 그랬죠. 단독 어제. 보도가 많이 났는데 그대로 지금 이제 발표를 난 거 보면 보도와 거의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추가된 인사들이 몇 명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JTBC 이규현 기자 같은 경우가 지금 홍보수석으로 뭐 내정이 돼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경호처에서 근무했었던 박환천 경정, 박환천 경정이 경호처 차장으로 또 지명이 됐다라는 그런 속보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아까 참고로 말씀하신 강훈식 의원의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사석에서 만나본 경험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분은 뭐 카피바라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카피바라라는 동물 들어보셨습니까? 카피바라는 카피는 뭐 카피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카피바라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모두 다 친해질 수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악어랑도 친해질 수 있고 뭐 심지어 포유류 동물이나 뭐 파충류든 모든 동물과 친해지는 동물을 카피바라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만나본 정치인 중에 강훈식이란 인물은 카피바라형 인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손학규 때부터 정치를. 근데 그런 동물이 진짜 있어요?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네, 카피바라로 이따 집에 가실 때 쳐보시면 어떤 개 종류? 초식 동물인데요. 근데 보시면 두더지 같이 생겼는데 모든 동물과 잘 어울릴 줄 아는 그런 동물이어서 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 모르겠습니다. 왜 종을 뛰어넘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훈식 실장이 이제 가만 보면. 손학규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칭송을 받았던 가까웠던 정치인인데 계파를 따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은 어느 계파와도 다 가까운 인물이 되어버렸고 사실은 친명이라고 분류하기가 딱 찐명이다라고 분류하기가 어려운 인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신명. 예, 근데 신명? 친명인 김영진 의원의 소개로 아마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그 실장으로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역량이라는 거를 좀 나름 검증을 받아서 대변인도 오래 했지만 어쨌든 그런 역량을 검증받아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대위에서도 그런 어떤 공을 톡톡히 봤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제 비서실장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카피바라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동물. 아니 뭐 강훈식 실장의 뭐 외모나 이런 평을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굉장히 너무 잘 어울리시는 다른 동물들과도 잘 어울리고 유순하고 공격적이지 않고 부들부들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대체로 초식 동물들이 좀 이렇게 유순하지 않나요? 아니 저한테도 그렇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뭐 나한테만 잘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니 만나본 분들이 다 평이 좋잖아요. 강훈식 만났으면 어때 물어보면 대부분 굉장히 나이스하던데 다 이런 평가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 얘기가 나서 김영진 의원이 그런 역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이어주는 역할. 다 연결을 해주고 좋은 사람이면 써야 된다 생각을 하고 원칙이 아니면 그 길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과거에 던 대표하고도 상당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문제 논쟁도 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 한쪽에서 그런 원칙을 좀 지키는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진짜 카피바라처럼 사람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게 다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 좋은 거죠. 너무 한쪽의 사람들만 좀 모여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이제 의원직을 아까 버리는 게 굉장한 선택이라고 말씀 주셔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강훈식 의원도 대통령의 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길 가기 전에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길 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꿈이 사실 대통령을 꿈꾼다는 건 모든 정치인이 필수적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식견이나 이런 게 탁월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길에 가기 전에 목표가 충남도지사인 걸로 또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가 1년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체계적으로 대통령실을 완벽하게 좀 세팅을 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기반을 다져준 이후에 아마 지방선거 때 도지사 선거 출마까지 아마 염두에 둔 선택이 아니었겠는가? 뭐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약간 애매하게. 아니, 중요한 건 이제 본인 개인의 어떤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서실이 빨리 안착이 돼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위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비서실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인선을 좀 완료하고 청와대 세팅들을 잘 만들어 놔서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5, 6개월은 어쩔 수 없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당연히 이 역할들은 진짜 잘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잘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지금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닌가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행보를 했는데 하나는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TF 출범시키라고 한 거예요. 요거는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네, 취임 선서식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참 일정을 하면서 뭔가 이 군 개혁을 하면서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쪽 행보 두 가지를 했는데 좀 이런 거 아닐까요? 강훈식 실장이 그렇게 유연하고 합리적인 분이면 경제를 챙기고 또 이렇게 협치를 하고 이런 부분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하되 조금 그 김민석 의원이 지금까지 비상계엄을 먼저 주장하면서 사실은 내란 세력과 싸우는데 앞장서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총리면은 총리가 좀 나서서 그런 일들 그 내란 세력들을 뭔가 좀 제압하는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구도를 짠 건 아닐까요? 굿캅 배드캅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그리고 아니면 경제와 정치 뭐 이런 식으로. 경제와 정치. 내각은 전체적인 국정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예를 들면 야 이거 내란을 정리하는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구나. 오히려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다 이 상황은 위기를 관리하려면 위기를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그 관리를 했는데 그 관리가 잘 된 사람 잘 극복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서 내란 이전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주당이 어떤 위치 세팅을 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간에 상당히 서로가 호흡이 잘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호흡이 잘 맞았기 때문에 네. 김민석 총리 체제하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 무너진 3년 동안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 그다음에 그 극복의 어떤 과정에서의 능력 이런 부분들을 저도 신뢰했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아마 그렇다면 무조건 제가 볼 때 핵심은 경제에 올인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6개월 내에 의미 있는 피부에 와닿는 또 결과물들이 없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여론들이 그렇죠.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내에 그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정부는 진짜 진심이구나. 인생을 맞습니다. 회복하려고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총리 체제는 그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으로는. 네. 오히려 경제를 챙기면서 그렇죠. 민생 정부라는 것을 강조를 할 것이다. 그렇군요. 지금이 인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데 지금까지의 인사는 어쨌든 신속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제 내각의 각 부처 장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인선을 해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 대통령 스스로 얘기한 게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 좀 이렇게 약간 좀 라임을 친 것 같긴 합니다.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 이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이 말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적임자가 누구인가를 찾는 게 매우 힘듭니다. 또 맞아요. 적임자라고 하더라도 똑바로 살아왔나? 이게 또 쉽지 않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좀 약간은 기득권 층에 있었던 사람들, 네네네. 늘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 살아오지 않은 경력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성하고 또 장관은 인사를 검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인사 검증 한 서너 번 두드러 맞아버리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철저한 검증,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속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던 중도 보수까지 폭넓게 아우르겠다고 얘기했으니 그 아우르는 어떤 무지갯빛 모양이라고 하는 건 내각 구성을 통해서 드러날 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청와대야 뭐 누가 있는지 잘 모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만 아는 거고 그렇다면 내각은 무지갯빛이면서 그 빛이 다 전문적으로 잘 빛나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또 그 색깔에 흠집이 없어야 되는 문제까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또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1997년에 우리나라에 12월에 IMF 구제금융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나라가 망하네 하고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IMF 극복을 위해서 팀을 꾸리는데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죠. 근데 그때는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렇게 인선을 해서 사실 IMF 극복을 막혔거든요. 구조조정을. 근데 나중에 후일담으로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 이회창 캠프에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이회창 캠프에 있었는데 데려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그냥. 좋으면 누구든 네. 쓸 수 있다라는 그 실용주의적 접근을 또 이재명 대통령도 강조를 하셨으니까 DJ에게서 또 배워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 자체가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시장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만 근데 기득권 경제 관료 체제하에서 네네네. 불러왔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실험을 해볼 수 있지만 위기 상황은 실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검증된 사람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인 경제 어떤 생태계 내에서 이 비토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골라내야지 속담 있게 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위기 상황일 때는 위기 상황에 맞는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누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파격 인사도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기 그 한국은행 이창용 이창용 총재도 총리설이 계속 꾸준히 올라왔던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창용 총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분은 한국은행 총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했지만 뭔가 좀 신뢰감이 있다라고 하는 나라도 국민적인 예를 신뢰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런 역할들을 맡기게 하는 건 저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니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저분이 오면 저분은 약간 좀 급진적인데 저분은 약간 위험한데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부처나 어떤 그쪽 생태계가 리스크를 느끼게 되게 되면 일이 잘 추진이 안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재명 대통령과 그쪽에 있는 참모 그룹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인사를 좀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인사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아직 지금 저희 이 시간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게 사실은 뭐 비상경제 TF도 구성이 됐지만 사실 언론 보도 보면 청와대 이전관리 TF도 이미 지금 꾸려질 예정이고 네네네. 6개월 안에 이제 그 용산에서 청와대로 이전을 네.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TF 단장은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무비서관했던 이정도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정도 그때 당시에 비서관이 단장을 지금 맡고 네. 이제 손발은 이제 과거 성남 라인이 있거든요. 네. 김남준 1 부속실장 혹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용채 인사비서관 등등 이제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을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는 것을 6개월 안에 매듭 짓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네.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3인방이라고 부르는 그 세 분도 지금 그렇게 대통령실에 직책이 네.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성남 경기 라인들은 사실 그 측근 그룹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네. 매번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네. 경기도로 또 이제 이재명 의원으로 또 이제 이재명 의원에서 당 대표로 네. 당 대표에서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까지 이어질 때 항상 측근들의 지원이 네, 끊이지 네. 않았고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인물들로 정치 고관여층 사이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이분들이 결국 오래 일한 측근들이기 때문에 조직의 핵심 어떤 여기는 이제 인사와 예산 기능까지 다 담당하는 쪽이니까 네.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겨서 결국 대통령실의 살림살이와 더불어서 인사 관리까지 함께 맡길 예정이라고 네.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그 7인회라고 불리던 정성호 의원이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네. 김영진 의원이나 이분들도 뭐 역할이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원내 구성에서 이제 가까운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정부 구성 과정에서 관여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뭐 7인회라고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비주류였을 때 7명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재명 당시 그 정치인들을 도와줬던 측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랄까 가장 좀
끈적끈적 친근한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듣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뭘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벌써부터 야뭐 측근 정치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성호 의원께서도 뭐 선수가 워낙 높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관여하지 않으실 것 같고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발을 쑥 빼신 거잖아요. 선거 과정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셨었고 거의 이제 정무적인 네네네. 역할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발을 빼면서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을 천거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좀 뒤로 좀 빠져서 그러네요.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관계로 보면 본인이 비서실장을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쨌든 저기 누구냐 정성호 의원이 사법연수원 동기일 거고 김영진 저기 의원이 중대법대 동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너무 막역하고 친한 인물들을 또 바로 옆에 둬버리면 측근 회전문 인사 쓴다 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기 뭐야 동기는 아니고 후배입니다. 후배인가요? 아 예. 후배 제가 알기로는 86학번이니까 김영진 의원이 김영진 동문이라고 의원이 해야 좀 될까요? 네, 동문이죠. 동문이고 그다음에 뭐 김영진 의원은 제가 그때 바른 소리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 쪽에 있으면서 이재명 정부가 가는 과정에서 네. 뭐 쓴소리 있는 조언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상황에서 본인의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른 때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워낙 비주류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떼거지로 몰려갈 만한 측근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때에 비하면 좀 나은 조건과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정부 구성하는 동안에 민주당은 또 당권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정청래 의원설하고 박창대 참대 의원설이 나오고 좀 아까 저기 우리 저 남 위원장 오셔가지고 남영희 위원장 오셨었거든요. 그 인터뷰하는데 8월 전당대회 아마 할 것 같다고 또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할 건데 전당대회는 남은 임기가 아니라 그럼 새롭게 시작하는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확인은 못 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 그건 저도 아니,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제 남영희 위원장이 더 남영희 잘하시겠어요. 위원장이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얘기하니까 8월 예측했어요, 전당대회면은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8월이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현재 전당대회 어떤 형태든지 전당대회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대표 이제 13일 날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그분이 또 이제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 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지금 김인석 수석 최고가 총리로 지금 지명이 됐기 때문에 네. 최고도 그만둬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여러 가지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스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재명 1기, 2기, 3기 체제가 이제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2번 당대표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당도 이제는 포스트 이재명 시대에 유능한 정치인들을 길러내고 국민들이 사랑받는 정치인들을 만들어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를 해서 산뜻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뭐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하여튼 그 자천 타천 뭐 언론 평 뭐 이런 데서는 정청래 의원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이제 당원들이 결국 누구에게 마음을 주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결국 이재명 정부의 탄생 이후 극 초반에 이루어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여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잘 이제 뭐랄까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지도부의 구성을 바랄 것 같아서요. 제가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의원에 대한 어떤 뭐 호불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잘 말씀하셔야 돼요. 워낙에 캐릭터가 좀 강하시잖아요. 그렇죠. 캐릭터도 강하시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연예인 같은 셀럽형 정치인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하고 방송 출연하시는 것도 즐겨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당원분들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안정형, 관리형 이런 서포트형 당대표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부 해보고요. 한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 박찬대가 낫냐 정청래가 낫냐 물어보시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발령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는 저는 일단 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내대표 중요해요. 예, 이게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 등록을 해서 네네네네. 이제 13일 날 선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또 당원들 20%가 거기에 반영이 되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요구가 분출할 겁니다.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 대표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막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네. 당의 여론이 형성될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그 여론 형성이 아마 갑론을박들이 막 벌어지게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특히 원내대표가 왜 중요하냐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제도 그다음에 저기 정책 그다음에 입법이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상당히 잘 조율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율도 해야 되면서 독립성도 유지를 해야 돼요. 끌려갈 수만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내대표가 매우 좀 좋은 판단 능력과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 구성에 대해서 당원들도 꽤 큰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아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원내대표만 떠오르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박찬대, 정청래라고 하는 두 사람만 계속 회자가 될 거냐, 아니면 또 새로운 인물이 튀어나올 거냐 네, 봐야 될 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핵심적으로는 그 20%가 반영되는 당원,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에서 20%의 당심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고 그런 흐름들이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네.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지켜보시죠. 또 새로운 대표 선거에는 김병기 의원, 김성원 의원이 좀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 또 빠지면 또 근데 소영교 의원도 뭐 근데 또 그러실 뭐 것 같고.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들이 나오시겠죠. 선수에 따라서 뭐 선거 당연히 예측 중에서 제일 어려운 예측이 원내대표 선거 원내대표죠. 예측. 아무도 모르죠. 예. 완전히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의원들이 다 결정을 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못 들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20%를 반영한 측면들이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의원들 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당원들의 표 때문에 순위가 바뀐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네. 되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역동적일 수 있죠. 네. 저 당의 그 당원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들도 이전에 봐오지 못했던 네, 거기 때문에 네. 좀 재미있게 저희가 봐야 될 대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대통령이 이제 새로 뽑히셨고 이제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너무 이른감이 있어서 다 차기 선거 얘기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가 8월이나 9월에 치러지면 네. 어쨌든 그 새 당 대표가 지방 선거도 또 진두지휘를 해야 네. 되거든요. 그럼 또 본인의 위치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나는 어디 뭐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데를 출마할 마음이 있는데 당 대표 선거에 나간다. 그건 뭐 어려울 거고요. 그런 것들 변수들을 막 따져 보면은 과거에 전당대회 이제 하마평에 올랐다가 뭐 뭐 본인의 출마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에는 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서울시장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러네.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오실 거고요. 그렇겠네. 그런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전당대회는 특별히 후보군이 제 머릿속에서는 잘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매우 그럼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박찬대, 정청래 의원도 약간 좀 판단을 달리 하셔야 그렇죠. 되는 예, 예. 저도 그러네, 그러네. 제 생각이 그런 그렇습니다. 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분명히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같이 얘기해 주신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